네, 전해드렸듯이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이 오늘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권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강현재 변호사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후보 등록 마친 대선 후보들 이제 첫 행보부터 좀 짚어보면요. 네. 각각 이제 전략 지역을 찾거나 좀 취약계층을 만나서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동선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대선 선거운동 직전의 어떤 구도 싸움, 그러나 초반 어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빙의 선거 전략, 박빙의 어떤 후보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SWOT라고 강점, 약점, 기회, 도전 이런 위기 중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첫 스타트 선거운동의 어떤 그런 방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예. 문재인의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안보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서민적인 예. 그런 어떤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집토끼를 먼저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집토끼가 일단 다시 재결집해야만이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요동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3번, 4번 정도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각각의 어떤 포인트, 강점과 약점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당 걱정할 그런 상황은 못 되고 저희가 이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지금 그 양당이 굉장히 지금 지도가 높게 올라가고 저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원인이 뭘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홍찍문이라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예.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를 두들기면 그 표가 우리한테 안 오고 안철수 후보한테 간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 TK라든가 오늘 PK 영남 지방을 돌면서 우리 그 집토끼들을 중점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피면서 가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비겁하게 민주당 이중대 찍지 말자. 자, 안 되면 우리 다 같이 죽자. 사직성의 정신으로 한번 하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서 한다면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지금 한 37% 정도 나오는 지지도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그 중도표가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근데 그 중에 15에서 20 정도는 원래 우리 자유한국당 표였는데 중도 보수 표였는데 반기문, 안희정을 거쳐서 안철수한테 간 거 아니냐. 우리가 사직생의 정신으로 반드시 우리를 찍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면 그 표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동선에 있어서. 예, 저희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그래서 정책 제안을 쭉 해왔고요. 예. 오늘 이제 그 8번째로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뭐 취약 지역을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공학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문 후보는 이번에는 그냥 뚜벅뚜벅 그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그래서 그 정책을 발표하는 그 행보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뭐 도시재생 정책, 미세먼지 정책, 그다음에 보육 정책, 통신비 절감 정책 뭐 등등 발표해 왔고요. 오늘 이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일단 진료비, 표준 진료비 제도, 이건 이제 치과의사협회에서 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려동물 안락사를 중심으로 한 폐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예. 뭐 예. 이런 정책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정말 국내에선 유일하게 동물보호과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하는 그런 정도의 반려견 대책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편 안철수 후보는 앞서 공언한 대로 다음 주쯤에 국회의원직 사퇴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에 정치 인생을 걸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사실 2012년 대선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었고요.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선을 완주했고 이제 낙선하시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하셨죠. 그때를 보면 아무래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더 결기 있고 또 이 자리를 좀 이 자리의 유불이라든지 나중에 뭐 당선이나 낙선됐을 때 그 이후를 왠지 염두에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에 좀 점수를 준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그런 예. 부분도 반영이 됐을 거고요. 또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나 큰 선거입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선거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최고의 통치권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도 또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지역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국을 아우르는 선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구 주민들께 양해는 구하되 이 입법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직과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이 겸직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니 좀 국회의원직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려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각오와 그런 어떤 헌법적 가치 그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마치 이제 여러 자리를 다 좀 여지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반론 좀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 중에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태도 뭐 일정하게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12년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비례였어요. 예.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버리기가 수월했겠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비례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당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당선된 적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굉장히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모든 걸 버리는 거 좋습니다. 많은 걸.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공약을 정확하게 발표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저렇게 사직생으로 버리시는 태도에 비해서 공약 준비는 좀 덜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병설, 단설 유치원의 경우는 이게 자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병설 유치원을 6,000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가 2015년 통계로 5,978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3,000여 개의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를 또 더 짓고 하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건다는 태도는 좋지만 그 태도만큼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공약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10대 공약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유치원 뭐 병설이니 단설이니 그렇게 지역적인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모든 후보의 공약에 있어서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다 따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공약 준비가 덜 됐다는 건 재민이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얘기인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답을 예. 10대 하셔야 공약을 돼요. 발표했습니다. 아니, 일단 답을 공약 하셔야 검증은, 돼요, 예, 이거는. 차차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양강 구도로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1위를 내주기도 했던 그런 조사가 있었기도 했고 이제 관건은 지금 지지율이 선거일까지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인물, 구도, 이슈, 바람 여기에서 이제 구도와 이슈, 바람이 동시에 지금 몰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15%의 중도 보수층 그리고 샤이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이런 움직이는 럭비공 같은 표심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표심이 과연 안철수 후보한테 끝장을 볼 것인가 아니면 또 유동성 있게 다른 데로 움직일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 특히 북한 변수 안보 변수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증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 치열하게 1등과 2등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 양쪽에서 마타도라든가 흑색선전 그리고 검증의 칼날이 상당히 매서워질 가능성이 있고 예. 이 검증의 칼날의 결과로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제3의 후보가 여기에 어떤 전리품을 얻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캠프 실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캠프가 지금 방대하게 지금 짜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떤 실수를 결정적으로 하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지금 어떤 부동층이 지금 30%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선거의 프레임이 완전히 짜지지는 않고 박빙의 승부가 아직은 펼쳐질 예. 준비는 아직은 안 돼 있다고 예. 봅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어떤 프레임을 보면 문재인이냐 문재인이 아니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샤이 보수층이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까지 지금 옮겨오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지금 박빙의 어떤 그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도층의 표심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을 꺾을 후보가 누군가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이것을 우리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표를 튼튼히 자신의 어떤 진영으로 묶어버린다면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수 정당인 한국당의 설당은 점점 더 좁아질 네. 것이고 만약에 이 구도에서 이슈와 구도가 혼재돼서 이것을 놓친다면 박빙의 3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한편 이번 갤럽 조사에서 대선에 꼭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층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42%, 안철수가 36%로 다자 구도보다 양자 격차가 6%포인트 더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사실은 그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만은요. 사실 그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가 지금 그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보궐 선거, 지난주에 있었던 이 재보궐 선거 상황을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여론조사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저 국민의당이나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예. 하지만 저희가 23명을 공천했는데 그중에 12명이 당선됐습니다. TK에서는 전체가 다 됐고요. 예. 경기도에서는 4군데 중에 3곳이 됐습니다. 즉 여론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연연해서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좀 모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샤이 보수들이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지만 예.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표는 행사하고 있다.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본다면 예. 우리가 여론조사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각 당에서 각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앞으로 토론회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 토론회가 지금 스탠딩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뭐 자료 같은 거 볼 시간이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예. 그런 아주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얼마나 국민들한테 강력하게 자기를 각인시키는 후보 그분이 여론의 어떤 향배를 가늠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100% 맞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총선 때는 그 과거 새누리당이 180석 얻는다는 여론조사였는데 실제로는 뭐 3당 체제가 됐고 안철수 후보의 국민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여론조사가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안 좋은 환경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3%의 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는 상식적으로 좀 보수적인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는 계속 유지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그 통계학적으로 그 평균 편차가 높은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게 4.7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문재인 후보가 한 10개 정도 여론조사를 평균해 보면 2.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7은 편차가 이렇게 좀 커서 그 지지도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거가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오르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긴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말씀대로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좀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또 누가 좀 더 준비된 후보인가?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선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TV 토론이 별로 영향을 안 줬어요. 유권자 예. 선택에. 근데 이번 선거는
TV 토론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중도층이 문재인의 대안을 찾고 있다. 저는 이런 거보다는요. 그 보수와 중도의 경계선 언저리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중도의 많은 분들도 문재인 후보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뭐 전국적인 대통령은 여당, 야당, 국민 모두의 호응을 받는 것이 좋은데 적어도 대선 국면에 가서는 뚜렷한 색깔과 정체성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대통령이 돼야 되지만 우리 현실의 갈등, 이념, 지역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갤럽 조사는 대면 조사의 특성상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국당 당원인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순수해서 이런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층이 지금 숨어 있다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갤럽 조사의 특성상 안철수와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고 예.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샤이 보수층이라든가 보수층이 아직은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약간 헤매고 있는 그런 것을 이 여론적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두 사람 지지율을 놓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지율의 충성도가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각 당에서 어떤 좀 극복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안철수 후보님과 관련해서 이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적어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고정 지지층이 강하게 있다 인정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고정 지지층이 견고하게 있지 않다. 그건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 누가 누구를 찍느냐, 가장 많은 표를 얻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대통령 선거가 워낙 큰 선거이고 유권자만 4,50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이렇게 사실상의 양자 구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과반의 지지 내지는 1등을 할 수 있는 것, 물론 2등은 해봤자 이제 대통령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의 표를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번 대선에서 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층 견고하지 않았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서 그 많은 표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확장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대선에서는 이제 고정 지지층보다도 그 대선의 아젠다랄까요? 시대 정신. 이번 대선에서는 무엇이 핵심 요소인데 이것을 가장 제대로 반영하고 담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이냐. 예.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통합, 경제, 안보, 또 미래를 향해 좀 가자. 이런 아젠다라고 봤을 때 그 중도 보수층 그리고 이런 아젠다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후보로 안철수 후보에게 좀 강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안희정 지사 쪽에 있었던 인사들, 반기문 총장님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계속 안철수 후보께 지지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현역 의원들께서 지지선언을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의 강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존의 고정 지지층까지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판이 이미 됐다면 그 판에서는 안철수 후보께서 상당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안철수 후보의 강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 약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거론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안철수 후보가 시대 정신이 통합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강단이나 결연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이미지를 쥐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조금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TV 토론을 했대 보니까 다른 분이 좀 공격하면 좀 입술을 떨거나 초점을 좀 이렇게 흐리거나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하고 강단이 있어야지만 국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런 면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보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선 경선 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그 와이셔츠를 반을 접고 이제 그 연설하는 게 있었는데 목소리 톤은 굉장히 중후하게 이렇게 좀 변하게 돼서 이미지는 좋았는데
팔이 너무 이렇게 좀 가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근육도 없어 보이고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 저 플로리다 해변에서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 하나로 선거를 반전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는 좀 유약함, 나약함, 심지어 이제 좀 뭐 심하게 뭐 이런 말을 좀 쓰기보다는 뭐 초딩 뭐 냄새 난다 이런 그 댓글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내셔야지 이번 대선에서 좀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목소리를 바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몸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토론에 관련해서는요.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치고받고 심지어 중간에 인신공격까지 하는 그런 난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첫 회 토론회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님 입장에서는 탐색전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후보별 그 토론 스타일이나 강점과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있었다라고 보고 다음 토론회부터는 아마 좀 더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유약해 보이는 점이 이제 약점이라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다른 측면에서는 강점일 수 있는 거고는 좀 더 이렇게 자신의 뭐 의견과 고집만 막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또 강점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또 후보님께서 보완해 가시겠죠. 네, 저는 뭐 목소리를 고치신 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되게 고집도 세 보였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 확장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지지율이 19% 정도 됐을 때도 나왔습니다. 19%였을 때 10%대 박스권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20% 되니까 또 20% 박스권이라고 하시고 30% 되니까 또 30% 박스권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갤럽 조사 보면 40%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40%인데 확장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저희는 그 방법으로 이번에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도 없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대선을 정당의 대선으로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원내 제1당이고요. 그리고 저희 당 지지율이 지금 뭐 42%, 3%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보다 지지율이 조금 갤럽 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 이제 우리 정당의 지지율만큼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 정당과 후보가 똘똘 뭉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그 모습을 잘 보여드려서 더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영남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지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동남풍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인데 정확히 어떤 전략인가요?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TK에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기대를 주셨거든요.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댔지만 너희들 아예 버린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더욱 개혁하고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우선 TK에 가서 우리 집토끼들을 한번 모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부산 경남에 내려가서 또 오늘도 사직생의 결의를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원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그 영남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동남풍을 가지고서 수도권으로 쭉 끌고 오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이렇게 하는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전략 중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안보 이슈가 이번에 상당히 좀 대두된 것 같아요. 사실 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싸우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편을 들겠지 뭐 설마 북한 편을 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북 유화 정책이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대북 유화 정책이 과거에 햇빛 정책으로 한번 했었습니다만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북한에 퍼주기만 좀 했던 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핵무장을 지금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여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홍준표 후보의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 여론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7%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3% 합쳐서 10%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으로서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정진석 의원이 이제 두 사람의 단일화 회동을 촉구를 하고 나서는데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보수는 합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 분당의 원인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지금 구속까지 되는 시점에서 예. 이것은 법원에 대해서 일단은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든 안 했든 그것은 사법부에서 이제 이미 넘어간 거기 때문에 정치는 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유와 평등의 두 기치가 민주주의인데 자유를 기초로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고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 진보당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야지 평등적인 것만 가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보수가 하나로 합칠 때가 됐다. 그것이 우리 어떤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그런 국가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물론 저는 아쉬운 쪽은 바른정당이라고 봅니다. 3%가 이번 대선에 나가서 3% 이하의 득표를 얻는다면 바로 소멸될 것이고, 그러면 이 뛰쳐나간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때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는 현역 의원들의 어떤 정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 정치를 이루고 의회 정치로 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뛰쳐나갈 때 우리는 친박의 핵심이 아니었고 국정농단에 우리는 도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바른 정치를 하겠다 나갔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훼손된 시점에서는 과거의 우리 정치를 보면 상대당과도 지금 합당하고 소보단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은 뿌리에서 그걸 못합니까? 이것은 정치력이 없는 것을 보고 홍준표 후보가 대승적인 어떤 포용력을 발휘를 해서 바른정당을 끌어안고 네. 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야만이 예. 보수층을 그동안 지지했던 상당수, 저는 5대5라고 봅니다. 결국은 보면은 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지만 결국은 보수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일단 반등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앞선 합동 TV 토론회에서 각자 설전을 벌인 가운데 다음 토론회에서 혹시 뭐 존재감을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한,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 구상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사실 이번에 지난번 토론을 예. 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점잖아지셨어요. 사실 그 나가시기 전에 원래 홍준표 그 후보 스타일이 좀 직설적이고 뭐 과감한 멘트가 막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 후보를 제압해 보면 뭐하냐, 전투에서 이기고 국민들한테 좀 무모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는 지는 거다. 그래서 좀 신중해 달라 이런 이제 주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말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의 그 시원시원한 그런 직설화법이 상당히 마음에 들 때가 많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만 집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좀 공격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보는 국민들도 훨씬 더 재밌고, 그런 그 위기를 저 후보는 어떻게 그런 대응을 하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의 직설화법을 마음에 드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장점은 칭찬하고 예. 단점은 좀 과감하게 공격을 해서 국민들께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는 뭐 그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 이제 뭐 당선 못 되신 이후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뭔가 새로운 걸 해서 하기보다는 본래 실력을 보여주고, 제가 그동안에 봐온 문재인 후보는 이 전국에서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카리스마 없다고 비난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패권이라고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힘드신데 그걸 인내심 있게 은근과 끈기로 잘 버텨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모습 또한 국민들께서 결국은 평가해 주실 거다. 저희는 문재인 후보의 강점이 선한 이미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뚝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준비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래 후보대로 본인 모습대로 가진 것을 이렇게 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뭐 무제한 토론 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 안철수 후보께서는 뭐 공약이면 공약, 그 논리면 논리,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소신 같은 것은 내면적으로 다 갖추고 계시다고 봅니다. 다만 이 토론이라는 현장에서 다수의 이제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그런 것들을 그 국민께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보강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양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이제 연설에 이어서 토론에도 강철수의 모습. 예를 들면 지난 첫 회 때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 설전이 오간 그 시간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만 해도 제가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님이었다면 안철수 후보 본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계속 문재인 후보께서 말을 껴서 이렇게 말이 같이 서로 씹히게 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은 저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내 말이 끝나면 하십시오. 이런 어떤 강한 모습도 토론에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철수의 토론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